현역인데 머리가 좀 불량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26년 4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네, 그때까지는 머리를 잘 안 자를 것 같습니다. 머리 자를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네, 아, 네, 에그파파님 감사합니다. 제가 창 공유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음, 네, 저는 이제 16년도에 임관한 그 학군 54기입니다. 대위로 복무 중인데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히어로 이펙트 최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엄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어, 카톡방 기준으로 거의 90분이 오셨고 지금 참석하는 분들도 거의 50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무료 강연이라 별로 기대 안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수십만 원짜리 퀄리티를 가졌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음, 그 말은 즉 제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를 나눠드릴 거니까 저를 잘 레버리지 하셔가지고 25년도에는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포스터를 좀 자극적으로 쓰느라 돈 자랑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와, 젊은데 엄청 잘 했구나. 칭찬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3년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4년에 경매로 빌라를 두 채 취득함으로써 지금은 부동산 세 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자산 가치는 총 한 9억 원 정도 되고, 제 총 자산은 11억, 순자산은 한 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채를 취득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총 6,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어, 잠정 수익은 2억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우측 끝에 보시면 저는 현금을 그냥 현금인 상태로 두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모든 제 자산을 현금이 아닌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군인공제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5만 원만 하고 있고 보험도 결국에는 현금 상태로 자산을 저장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꼭 들어야 하는 실비보험 하나, 분실비로 가지고 있고, 자동차 보험은 또 의무 가입해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4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음,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리치비님 운영하시는 리치군이 카페에서 부동산과 경매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해가지고 총 34명 정도의 회원님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어, 이게 사실 제 작년 최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 중에 세 분이 실제로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총 14억 원 정도의 자산 증가 효과, 평균 한 분 한 분 따져보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 증가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그냥 거저 얻으셨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분들과 함께 분석한 아파트가 총 120여 건, 그리고 분석한 경매 물건이 총 60여 건,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도 입찰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아쉽게도 낙찰은 받지 못하시고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은 돈은 충분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저는 뭐 1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새 채를 투자를 했거든요. 분명 여러분들도 그 정도 돈은 모아두셨고 금방 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사면 됩니다. 에서는 어떻게 돈을 운용할 것인가. 5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5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억 원 아파트 사는 데는 얼마 만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한 김에 투자까지 해서는 이렇게 아파트 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산 증가 효과도 얻을 수 있더라. 이걸 한번 실제 아파트를 취득한 저와 부동산 스터디에서 취득하신 세 분의 사례를 들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사전 질문하신 유지영님의 질문을 비롯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제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모은 돈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채팅 혹시 가능하시면 저축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채팅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1,000만 원. 아, 초급 간부신가 보네요. 1,000만 원이면 좀 더 모아셔야 될 것 같고, 3,000만 원. 월 300, 9천, 5천, 8천. 아하, 좋습니다. 네. 5천, 3억 진. 와우. 좋습니다. 4천만 원, 1억 3천만 원. 자, 강의 가장 마지막에 가면 제가 3억 원 이하로 도전하실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도 뽑아놨거든요. 미리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설명 들으시면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혹시 이 그림 보고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고개를 몇 분은 끄덕이시는 것 같고 몇 분은 이게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과분들 혹시 계시면 이거 좀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무게가 상자 하나의 무게가 같다고 가정하면 6개짜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짜리 상자가 내려가 있네요. 신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효과를 레버리지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런 게 레버리지다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그래프입니다. 네,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도망가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집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 건데요. 여기 실선으로 꺾은 선 그래프 보이실 거고, 이 연하게 뒤에 바탕처럼 있는 그래프 보이실 거고,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진한 바탕의 그래프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꺾은 선 그래프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서울, 경기, 인천 주택입니다. 어, 서울, 경기, 인천 주택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무엇이냐? 음, 이 지역별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이 소득의 몇 배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요 배로 써 있는 그래프, 요쪽을 이제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어, 편하게 그냥 우측 걸 보셔도 되고요. 연소득 6천만 원을 제가 여기 입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주택 사시려면 6천만 원에 한 11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6억 7천만 원 필요한 거죠. 그러면 6천만 원 숨만 쉬고 모아서 11년 모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그동안 더 상승하니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연한 바탕의 그래프인데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색깔별로 서울, 경기, 인천 주택입니다. 빠르게 증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주택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반면에 밑에 진하게 있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택은 빠르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는데 소득은 그렇지 않죠. 절대 돈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음, 대출을 꼭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출 이용하지 않으면 집은 살 수 없습니다. 대출 꼭 이용하셔야 되고 어, 우리는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 샀는데요. 3억 1,500만 원짜리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2,500만 원 들었고요. 원리금 상환액 한 65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65만 원 다 저축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돈 모으신 거 채팅 주신 걸 봤는데 월에 300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는 다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매로 취득한 빌라 두 채는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휴직을 들어가는 게 확실히 됐었기 때문에 휴직 때 줄어드는 소득을 좀 보충하고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4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지만 원리금 상환을 다 하고서도 저한테 85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오히려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와 함께 스터디하시고 실제로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어, 8억 7천만 원짜리 3억 5천만 원 들이셨고 월에 55만 원 납부하시고 5억 3천만 원짜리 2,200만 원만 들이시고 월에 97만 원 납부하시고 6억 원짜리 2억 원 납부하시고 월에 15만 원만 내고 계세요. 이렇게 좀 투자금이 큰 것들은 서울 아파트는 그런데 수도권은 1억도 안 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자 상환하는 액도 월에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축하는 돈을 현금이 아닌 집으로 자산의 형태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누구나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현금을 아파트에다 저장하는 걸로 알았고, 대출도 꼭 써야 되는 거 알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출과 우리가 그냥 주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관사와 독신숙소, 그리고 세입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아파트 사면 됩니다. 관사 사는 거 거부감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세입자를 받으시려면 관사에 꼭 사셔야 되고요.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아까 봤던 원리금 100만 원 이하의 세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5억 원 대출 받으시면 원리금 230만 원 가까이 내셔야 하거든요. 세입자를 받으면 230만 원이 100만 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못 받는 순간 230만 원 내셔야 해요. 230만 원 내는 거 아깝지 않으신가요? 관사에 살면 그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사에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레버리지 그림 가져왔는데요. 이 레버리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단단한 막대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월급은 단단한 막대입니다. 경기가 어렵든 뭐 말든 저희 월급은 뭐 체불되지 않고 뭐 꼬박꼬박 나와요.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증가하고요. 그런 안정적인 월급은 은행에서 엄청난 대출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막 사업하셔서 월에 1,000, 2천 버시는 분들보다 우리의 안정적인 소중한, 작고 소중한 월급이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사와 세입자는 이 단단한 막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레버에 깔린 받침대에 우리의 저축한 작은 돈만 얹어 놓으면 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스터디 하셨던 세 분의 아파트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리금은 185만 원이에요. 저는 5% 가까운 금리 때, 엄청 높은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 부담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저는
사실 200만 원 이상 저축해본 적도 없습니다. 최대 많이 했던 게 150만 원이었는데 185만 원 너무 크잖아요. 여기에 120만 원짜리 월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세입자분이 185만 원에서 120만 원이나 내주세요. 그럼 저는 65만 원밖에 안 내는 효과가 되는 거고, 영등포 아파트 무려 5억 원 대출받아 사셨는데 원리금 215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월세가 160만 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납부하시는 거고. 또 일산에 사신 분은 어, 여기는 갭 투자를 하셨어요. 갭 투자는 대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세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3천 아파트에 4억 원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3천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개인 신용대출로 1억 1천만 원 일으키셔가지고 단돈 2,250만 원에 매월 97만 원 납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6억짜리를 대출 4억 받으셔가지고 원래금 165만 원 내셔야 되는데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만 내시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지까지 됐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필요하는데요. 음, 저는 스터디하면서 그 요 세 가지 요소를 출연해 봤습니다. 직장, 교통, 녹지, 공공기관, 문화시설, 학군, 상권. 이게 입지 7요소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은 이 입지 7요소를 안 나와? 활용해서 본인의 예산에 안 맞는 나와, 동영상 화면. 아파트를 찾아서 실제로 매매까지 이어지시는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지 7요소가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어, 직장. 직장은 어느 지역에 직장이 많은가를 봐야 되는데, 서울의 직장 3대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있는 서울 도심, 그리고 강남,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도심밖에 사실 없었죠, 서울은. 그런데 뭐 60년대, 70년대 강남, 여의도를 개발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뒤로 쭉 지금까지 서울 3대 직장군은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입니다. 교통에 대한 건 결국 지하철이죠. 서울은 중앙버스차로, 뭐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게 아무리 있더라도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체증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지하철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서울 도시개발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발전시켜야지 라는 계획이에요. 파란 건 도심, 빨간 건 광역 중심, 노란 건 지역 중심인데요. 이거를 착 지하철 노선도에 입혀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떤 노선이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지겠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에 빨리 접근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이외에도 제한적인 직장군 역할을 하는 빨간색 광역 중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결국 내 집에서 이 직장군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은 학군인데요. 학군은 공교육의 학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학원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학원가를 갖고 와봤는데요. 서울의 3대 학원가는 목동과 양천에 있는 목동과 강남에 있는 대치와 노원에 있는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학원이 총 200개, 900개, 200개 이렇게 있는데 이 학원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도 아파트를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권인데요. 상권은 백화점이랑 마트,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들 너무 좋죠. 그리고 다이소 하나쯤 옆에 있으면 좋지 않나요? 스타벅스 다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남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사는 거는 내 집 살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이 상권 요소들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술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해 상권들 뭐 술집, 노래방 이런 밤문화에
관련된 상권들은 유해 상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 미성년 자녀들이 그런 유흥 거리를 돌아다녀서 뭐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사실 때 유해 상권이 있으면 그건 마이너스 요소니까 피하셔야 된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녹지는 뭐 한강이나 뭐 홍제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서울에도 천이 많죠. 그리고 산, 뭐 남산, 뭐 안산, 산도 또 많고 공원, 공원은 뭐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뭐 용산공원 네, 이런 게 중요한데 서울에서 녹지는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엄청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봤을 때 초록 색깔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눈만 돌리면 산이고 눈만 돌리면 막 강이 보이고 눈만 돌리면 막 푸르른데 저는 도시의 콘크리트가 그리운데 서울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가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녹지가 많은 환경이다 하면 녹지는 프리미엄 요소로서 작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저희 여가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영화관, 도서관, 공연장, 헬스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이런 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단지라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인데요. 시청, 구청, 국세청, 법원. 대부분의 것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다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게 가까이 있으면 음, 좋지 않을까요?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일 처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제 어떤 걸 사야 하느냐. 마지막인데, 음,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요 색깔별로 해가지고 제가 급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판단한 급지와 이 색깔을 표현한 그림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색깔을 부여하고 그려봤는데 1급지부터 5급지까지 검정, 갈색, 주황색, 뭐 연한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색깔을 조금 연하게 가져가 봤고 그러면 서울의 1급지는 어디냐? 왼쪽부터 목동, 여의도, 용산, 속초, 강남, 송파입니다. 여기는 1급지. 그리고 2급지는 어디나?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이 2급지. 그럼 3급지는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강동, 영등포. 4급지가 강서, 양천, 관악, 성북, 노원. 5급지가 은평, 강북, 도봉, 구로, 금천, 중랑 이렇게 되어 있더라. 급지별로 그 가격을 형성하는 금액대가 조금씩 다르고요. 가격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반응하는 속도와 반응하는 폭이 좀 달라요. 그래서 1급지와 2급지는 이미 21년에 만들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 3급지와 4급지는 전고점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힘을 막 쓰고 있는 단계. 5급지는 아직도 전고점에서 전저점 형성한 뒤에 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다르다 가져와 봤고, 이 지역별로 투자금은 3급지 정도는 아직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5급지는 한 1억대, 4급지는 한 2억대, 3급지 3억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다 드린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다음 자료들도 준비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가 있는 곳은 1급지라서 저희가 도전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 그 부분 말고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두 페이지씩 해가지고 구성을 해봤거든요. 먼저 동북권, 노원구와 도봉구를 이르는 이 지역은 4, 5급지인데 1억 원대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제 준공 30년 차 이상인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요. 다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가지고 직접 거주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월세가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도봉구 5급지 지역 창동이고요.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 여기는 중계동입니다. 노원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군이 굉장히 좁습니다. 중계동 학원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 학업 성취도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GTX-C가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서 창동역에서 GTX-C를 이용 가능하고요. 음, 또 7호선이 강남까지 30분 만에 데려다 줍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요 4호선은 서울 도심까지 한 20분 정도면 데려다 주고요. 어, 그리고 동북선이 또 26년에 준공 예정인데 동북선이 요 중계학원과를 지나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서울원 월계동에 있는 그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그 지역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교통 굉장히 준수하고요. 음, 하지만 구축이라 환경이 좀 열악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동부권인데요. 강북구와 성북구, 미아동, 기름동, 미안뉴타운, 기름뉴타운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4, 5급지인데요. 여기는 노원보다는 조금 더 신축이에요. 준공 15년 차 이상 된 아파트인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2억대 투자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데가 레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여기가 기름뉴타운 푸르주 아파트인데 요 두 곳. 여기가 기름이라 4급지, 여기는 미아라 5급지. 이곳의 장점은 여기는 서울 도심권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예요. 4호선 이용하셔가지고 시청까지 20분에 진입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학원가는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학군, 그러니까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중계동 학원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5급지 강북구에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권입니다. 여기는 은평구인데요. 응암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제가 가져온 아파트 중에 뭐 가장 신축급에 해당하는 아파트예요. 이제 10년 차 이상 된 아파트고 이렇다 보니까 큰그 인테리어나 수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단 어, 단점으로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든다. 5급지인 은평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대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호선 이용이 가능해가지고 6호선 환승하거나 아니면 버스 이용하면은 광화문까지 20분이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학군이 주변 학교들도 좀 성취도가 떨어지고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6호선 타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구산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학원가가 한 100여 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 학군을 이용해야 되고 상권도 응암역이나 불광역까지 올라가야 마트와 백화점이 있다. 그리고 은평구라 5급지라서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게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의 대장 인프라를 공유하는 아파트 가져왔는데요.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데가 서부권의 대장 아파트인 경희군 자이입니다. 경희군 자이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거의 20억대 호가와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길 건너에 조금만 언덕 올라가면 있는 아파트가 제가 가져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준공 20년 차 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어, 여기의 장점은 이 서부권 대장인 경희궁자이의 인프라를 공유한다. 경희궁자이를 이제 로드뷰로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 큰 길가 쪽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쭉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2층, 3층짜리 건물이 쭉 있는데 여기에 뭐 병원, 학원, 작은 마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 광화문을 도보권으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 서대문역 여기 끝에 보이시죠? 여기 한 정거장만 가면 광화문역이에요. 이거 굳이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니실 수도 있는 지역에 있다. 그리고 단점은
학원가가 좀 미흡합니다. 학원가는 5호선 타고 쭉 내려가서 공덕역, 마포 쪽 가야지 이용이 가능하고,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왜 없냐 보니까, 여기 독립문 영천시장 그래가지고, 시장이 엄청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용하던가, 아니면은 이 길 건너가서 작은 마트들, 경기공장에 있는 작은 마트들 이용해야 된다. 그것도 싫다라고 한다면, 서울역 가면은 좀 대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서울역도 금방 가거든요. 네, 서울역 이용하시면 된다. 자, 이제 한강 이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남권 아파트인데요. 이 친구는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는 아까 3급지였죠.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2억대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공 20년 차 된 아파트고, 관악구의 장점은 강남에 15분 만에 들어갑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성실대역이 있고, 여기 밑에는 어, 봉천역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골라서 강남 들어가면 되고요. 7호선은 학동로 가는 거니까 학동로에 직장 있으시면 7호선 타시면 되고 2호선은 테헤란로 들어가는 거니까 테헤란 가실 거면 2호선을 타시면 된다. 이렇게 골라서 가시면 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관악구의 학교에 학업 성취도가 좀 아직 나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업 성취도는 이 주변 주거 환경이 어떠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관악구는 아직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학원가도 반포나 목동, 반포는 강남 옆에 서초에 있는 데죠. 그리고 목동은 아까 보여드렸죠. 요도 옆에 1급지 그쪽으로 가서 학원가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권도 조금 미흡해가지고 상권은 이 왼쪽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라매동 있거든요. 보라매 쪽에 상권을 이용해야 되더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남권인데요. 여기는 목동이 보이는 아파트인데 상급지인데 3억대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준공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목동이 아닌 신월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목동 학군과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 학교 자체 학업 성취도는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지만 목동과 학원가를 완전히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목동도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여의도 20분, 강남에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매물 다 보여드렸고 저와 함께 스터디하면서 아파트 마련하셨던 세 분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복리공식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또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23년 1월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투자했던 2,500만 원이 거의 뭐 10배가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잠재 수익 거의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어, 영등포 신길동에 아파트 마련하신 회원님은 24년 4월에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 잠재 수익은 1억 원, 약 30% 정도 수익을 보이시고, 일산에 아파트 사신 분은 24년 6월에 투자하셨는데, 1,000만 원 수익, 45% 정도, 45% 정도 수익 얻으셨고, 서울 아파트 취득하신 회원님은 24년 9월에 사셔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오르면서 벌써 10% 수익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 네, 이제 제가 준비해낸 강연은 모두 끝났고, 그, 사전 질문 주신 그 유지영님 답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답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 해주셨던 유지영님 질문 사항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유지영님 먼저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이런 현황을 제가 알아야 좀 더 맞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을 2018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역은 평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대전에서 살고 있고, 그 아파트는 지금 월세를 주고 있고, 저는 대전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대전에 정착할 예정이라서 평택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나을지, 계속 대전에는 전세로 사는 게 나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세 채 있으니까, 양도세를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일시적 2주택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차후주택 취득하면은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했을 때 양도세가 0이죠, 0. 비과세되는 전략인데, 음, 저는 빌라를 어차피 현금흐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빌라는 뭐 수익 안 보고 그냥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 팔리면 그냥 계속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원리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처분되는 거는 그냥 꾸준히 기다릴 수 있고 그냥 그거 처분되는 대로 검단 처분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택 비과세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실거주 안 해도 되고 뭐 재기산 이런 거는 22년도에 진작에 폐지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절세 목적 오피스텔은 그 좀 의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현금흐름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취득세랑 재산세가 무서워서 그 상가 형태의 오피스텔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음, 상가 형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음, 알아봤었거든요. 아, 사실 오피스텔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금흐름용으로도 만들어봤고 시세 차익형으로도 가지고 있어 보니까 현금 흐름용으로는 별로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소득이 없고 정말 생활비를 계속 내 자산에서 써야 됐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잘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만 하시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주영님 요 개인적인 상황 요거를 봤을 때는 평택을 처분하신 다음에 평택보다 상급지 아파트를 사시려고 한다라면 평택을 비과세로 처분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평택 처분하고 대전으로 가신다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대전은 그냥 전세나 월세 계속 거주하시면서 평택의 아파트를 계속 서울 중심으로 끌어서 올라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자유시간 투자자님께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고려를 하시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거네요. 계속해서 이제 비과세 받을 생각으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24년에 경매를 배운 목적이 그 매매 사업장에서 경매로 계속 그 차익을 라고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복리공식에 시간을 태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이 검단 아파트 2년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 가져다 주는 걸 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복리공식 이용해서 시세 차익 내면서 서울의 중심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뭐 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재공부하고, 다른 회원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른 회원님들 아파트 매수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근님 채팅 주셨는데, 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 잠시만요. 복사를 해가지고, 음, 저는 책으로도 했고, 뭐 유튜브로도 했고, 블로그로도 했고, 그런데 책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일단 그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레버리지랑 뭐 부자 아빠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책 하면은, 음,
따숑이라고 있어요. 저자 이름이고, 부동산 투자 절대 법칙인데? 절대 원칙. 이분이 그 입지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잘 풀어내셨거든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데, 대책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는, 이건 당연히 뭐 할 말이 없죠. 이치구니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치구니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있고요. 또 이치빈 님도 계시고요. 또 여기 그 수익형 부동산 완전 달인이신 심지현 소령님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도움 받으실 수 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된 매체가 뭐냐? 음, 글쎄요. 이거는 그 계속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것도 그 입지군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22년에 사실 강원도 원주에 분양권 청약 넣으면서 이 부동산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강원도 부동산 사면 안 된다라고 막아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이치비 님도 그러셨고, 여기 계신 방탄노른자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알아보니까 강원도 분양가랑 인천 분양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 너무 쇼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를 저는 할 뻔 했던 거죠. 강원도밖에 시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 선택해서 한 건데, 어, 어쨌든 초보자일수록 시야가 좀 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주변만 찾게 되고 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 혹은 자기가 자라는 지역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조금 더 경험 많은 사람, 많은 지역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면은 답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찬영님, 찬영님, 여자친구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자산이 1억 정도 된다. 둘이 합쳐 2억짜리 투자하면 되는데, 각 1억씩 두 채, 혹은 1억 한 채 할지 궁금하다. 찬영님, 근데 이제 결혼하시면 그 결국에는 혼인신고 하시고 세대 합치셔가지고 관사 사셔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대 합치시기 전에 주택 하나씩 취득하신 다음에 합치는 거. 아니면은 합친 다음에 어, 각자 모아둔 거 모아가지고 2억 만드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시선에서는 어차피 지금 서울의 상급지 이하 아파트들은 아직 다 재평가를 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2억짜리 투자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억짜리 투자는 저평가인데 2억짜리는 이미 날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억짜리 저평가된 거 두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2억짜리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네. 그리고 임장은 제가 투자하기 전에는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굳이 많이 다니지 않고 있고 만약에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매수하기 전에 동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 아파트 매수하신 회원님도 저랑 신길동이랑 철산동 쪽 임장 갔다 오셨고, 일산 아파트 매수하신 분도 일산 주변에 임장 같이 갔다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서민님은 저와 함께 어, 부동산 스터디도 하셨고, 지금 경매 스터디도 하고 계신 회원님인데, 이 스터디는 우리나라 모든 군인분이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계속 무료일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은 이게 유료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몸이
하나지만 버틸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유료 계획은 없습니다. 네, 초급幹部가 공부하는 데 있어 아직 시드가 적을 텐데 경매, 조합원, 갭 투자, 주담대 투자 중 어떤 것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초급幹部시면은 이 투자의 유형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투자의 유형들은 그냥 부동산을 사는 방법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동산을 가져갈지를 선택하는 눈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하는 거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봐두고 있는 입지가 저평가되는 시점 혹은 내가 그 자산을 만드는 시점이 됐을 때도 요 공부를 하는 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사는 수단은 그냥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고, 먼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는 눈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일님 질문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네. 최영성 선생님 가족분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어, 1억에서 1억 5천에 4월 이후 부동산 투자 적합하고, 어, 저랑 한번 스터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콕 집어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예산으로서 4월이니까 아직 시간 좀 계시거든요. 저랑 이제 10주 스터디 하시면 딱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답변들은 제가 여기 강연 자료에 모아놓은 2억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은평구 응암동, 관악구 봉천동, 이런 걸로 좀 답변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부동산에서 또 인구학적 관점이 빠질 수 없죠. 인구학적 관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질문 너무 길어가지고 저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어, 먼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일본의 프라자 합의처럼 우리나라 회파 가치를 그 조정하는 뭔가의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은 절대 일본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본도 결국에 부동산 오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인구학적 관점에서 제가 좀그 반박을 해드리면, 어, 돈은 무한히 늘어납니다. 유동성, 이제 M2 통화량 찾아보시면 되는데, M2 통화량이 우리나라 부채랑 현금이랑 같이 그 수치를 매기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M2 통화량은 무한히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래요. 근데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부동산도 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투자에 있어서 입지와 중심지에 진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고령화 사이에 진입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중심지와 비중심지 양극화 심해진다. 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지방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수도권에도 지방 투자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많고요. 지방에서 출발을 하시면 수도권과 서울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미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신데 지방에 굳이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인근 후부터 연금저축계좌 꽉 채워서 투자. 원금 수익에서 2,800. 해지한다면 400만 원 정도 지급. 이들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연금저축은 그냥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상동 쪽 교통이 좋아서 한번 둘러봤는데 구축 아파트가 많아서. 아, 그쵸.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이 문제인데요. 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추가 분담금 그냥 내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그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면 그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담금 요만큼 나옵니다라고 발표됐을 때 그 돈을 이 조합원분들이 내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창동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창동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상태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분담금 뭐 3억 원, 4억 원, 5억 원 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이 과연 동의일까 반대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은 쉽게 재개발, 재건축 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엔 추가 분담금 때문입니다. 상계동에 상계조공 5단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5층짜리 건물이라서 용적률이 정말 낮아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부터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결국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알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 국내의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구파파님, 수도권 아파트와 공무원 시장 아파트 비교하시며 많은 군 간부님들께서 고민하시는데 자투님의 고견. 저는 공부할 때도 서울 아파트만 공부해요, 사실. 수도권도 잘 공부 안 합니다. 수도권도 그냥 서울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분당, 판교, 분당, 광교 여기가 비쌀 수밖에 없네. 라는 그냥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신분당송 이용해서 강남 30분 만에 가는데 목동이 아까 강남 30분 걸린다 했잖아요. 판교, 광교가 그렇게 시간 짧게 걸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뭐 10억, 20억 이렇게 가격 형성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하시지 마시고 서울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시드머니 모으고 계시는데 리치군인 카페 커뮤니티 효율적으로 활성화의 꿀팁. 음, 추천 프로젝트, 초급자가 참가한 메뉴들. 아,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은, 리치군인 카페 들어오시면, 그, 최근에 이제, 이 창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여기 왼쪽에, PC로 들어오셔야 돼요. PC 들어오시면 왼쪽에 부자 교관들이라 그래가지고, 칼럼니스트들이 글을 쭉 쓰고 계세요. 당연히 저도 여기 있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 진료소 분석하는 것도 올려놨고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까지 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 올려놨고요. 부동산 투자 제가 했던 경험들 다 올려놨고, 투자 시작한 이유도 올려놨습니다. 뭐 이런 거 칼럼니스트 거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쪽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아요. GTX A 계통으로 벌써 운정에는 호가가 막 1, 2억씩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20분이면 막 서울 진입하니까 그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 일산의 안타까운 점은 그 일산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그렇고 운정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그렇고 이 서북부, 그 경기도 서북부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직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산 파주보다 좋은 입지에 아직 창릉 신도시 공급도 예정돼 있고요. 그 일산 신도시보다 좋은 그 대곡 역세권 주변 개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급은 결국에는 강남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강남 집값이 실제로 그 일기 신도시에 평촌 3번 막 공급되면서 막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쭉 평행선을 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서북부는 아직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축이랑 부동투자 투트랙.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이제 국내 주식이랑 국내 주식에 상장된 ETF만 투자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미국 주식도 직접 투자 꼭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써미님이 이거 답변 주셨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그 부동산 스터디 모집 중이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진행이 또 가능하니까 또 저랑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질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짧게 하고 소통을 길게 하는 게 더 보람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저는 강연 마치고 여기 최영욱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또 마무리 멘트 해야죠? 네. 내 집 마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후는 그 연금이 책임져 주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하고, 어, 오늘 인연 통해서 이제 분들이 이나마 어, 이, 이, 이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아마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해결이 다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유시간 투자자님이 하시는 스터디 이런 것들에 계속 참여를 해보시고 소개해드린 그 리치고님 카페에 저도 많은 방문하면서 관련된 글들 보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네 저희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 독서 모임 강연회인 만큼 마지막은 제가 책을 좀 들고 이렇게 인증샷을 남김으로써 좀 의미를 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신 책 있으시면 아무거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님 책이 많이 있네요. 쓰신 분들은 뭐 없으신 태도로 그냥 화면 개방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아, 이걸 그냥,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박동근님 아마 계실 텐데 협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베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인연 통해서 미치구님 마무리를 해야 돼. 어, 미치구님 카페, 그래 독학군 카페 서로 두 커뮤니티가 우리 군의 성장을 이끄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성장을 이끄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